검찰서관 출신 변호사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저처럼 이제 7급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변호사를 하시는 분은 한 4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있었고 의정부지검검찰청 수사과에서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그리고 또 변호인 조력권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게 돼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사건은 일단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 대형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검찰에서 처음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거나 그런 사건들에서 이제 검찰에서 보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조사가 다 까칠해요. 왜냐? 일단 대형 사건은 누구나 사건을 잘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미리 초기 조사를 다 해놓고 그것을 확인하는 개념에서 피조사자들을 부른 거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은 경찰 수사관님들이 이만큼 조사를 해놓으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를 한 수, 두 수, 세 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까칠하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다 또는 강압적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토시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 받았죠? 그랬을 때 예, 받은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받았습니다. 받은 것 같은데요? 받았다면 받은 거겠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같아요? 왜 같아요?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본인들이 생각할 때 명확한 증거가 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증거를 내밀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다는데 당신 진술은 왜 다릅니까? 경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무조건 모른다, 기억 안 난다가 답은 아니고 본인의 기억을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사실에 맞고 상식적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증거와 반하지 않는 진술을 해야지 돼요. 여기서 진술을 잘못하시면 판사가 볼 때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정말 사실을 말하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리한 증거가 경찰 때는 못 냈는데 검찰에서 내야 될 게 있다. 또는 경찰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검찰의 진술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상식선에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나시를 입고 왔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도대체 신동엽이는 왜 나시를 입고 유튜브를 찍는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아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어라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왜 어라고 바뀌었는지, 왜 아가 사실이 아니고 왜 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달라진 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돼요. 자기네들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경찰 진술인데 그거와 다른 얘기를 검찰이 와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안 좋은 시각을 없애고 의심을 안 받으려면 왜 바뀐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증거를 지금에서야 내는지 설명이 돼야 돼요. 제가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생 때 옷 사러 다녀보셨을 거 아닙니까? 화려한 조명에 점원들이 권해줄 때는 좋은 옷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왠지 그런 거를 혼자 바꾸러 가면은 조금 민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바꾸러 가지? 안 바꿔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옷을 바꾸러 가면은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혼자 가서 쭈뼛쭈뼛 할 거도 막 옆에 누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변호사가 옆에 간다고 정말 나쁜 짓을 했고 그게 다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감출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이의 제기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한 힘이 되고 중요한 이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형사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가 조사를 할 때 옆에 같이 들어가면은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혐의까지 이 사람한테 입증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 이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는 이만큼 있는 것 같고 당신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이만큼 수사할 것 같고 저 혐의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면 차라리 이 부분을 깔끔하게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변호사가 범죄를 없애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할 생각도 없는 범죄까지도 다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언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 1등 변호사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검찰 수사관이 실무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자료를 보고 계좌 추적을 한다든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다든가, 어떤 영장 같은 거에 초안을 만든다든가, 또 조사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관들이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뭐 수사관 생활도 뭐 짧게 했지만 변호사 생활도 이제 거의 다 10년이 돼갑니다. 변호사 생활하는 10년 기간 내내 저는 거의 형사사건만을 담당을 했고, 대형 로펌에서 TV에도 나오고 뭐 중요하다, 크다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또 그만큼 재판도 또 많이 들어가 봤고, 거의 제 사회생활 커리어 전체가 형사 수사 대응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제 친구들인 박기두 변호사, 곽재현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로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